네, 안녕하세요. 2023년 한국지역개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에서 프롭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프롭테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요.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것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드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부동산 산업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프롭테크입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을 뜻하는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인 부동산 서비스가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은 이 프롭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평가, 데이터 활용, 핀테크 등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프롭테크 기술들을 통해서 미시적 관점의 개별 부동산에 나아가서 거시적으로는 우리의 정주 공간인 도시를 재생한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프롭테크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욱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프롭테크 기업들을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분류했던 프롭테크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밸류체인과 시장 규모, 업체 등을 고려해서 프롭테크 기업들을 시공 분야에서 콘테크, 관리 분야에서 스마트 빌딩과 상업용 프롭테크, 스마트홈과 주거용 프롭테크, 그리고 활용 분야에서 공유경제 이렇게 네 가지로 총 분류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분류 체계에 따라서 프롭테크 기업들을 네 분야로 나누었으며 또 분야별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을 선정해서 총 8개 기업들의 사례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롭테크 기업의 사례조사를 위해서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계획 등의 키워드와 함께 검색되는 프롭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콘테크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콘테크란 건설, 컨스트럭션과 기술을 합한 용어로 건설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홀로빌더가 있습니다. 홀로빌더는 클라우드와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을 360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건설 시공과 관리에 특화된 AR과 VR 플랫폼 전문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건설 공장의 진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로서 많은 글로벌 건설 업체가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 대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해서 건설 설비와 설비 운영, 건설 관리와 설비 운영, 사고 사전 계획 등의 가상화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내 콘테크 기업으로는 엔젤스윙이 있습니다. 엔젤스윙 또한 건설 현장의 가상화로 스마트한 시공 관리를 돕습니다. 여기서 차별점이 있는 것은 드론 데이터를 통해서 넓은 건설 현장을 화면 속에 정확히 구현하고 또 클라우드와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드론 매핑 기술을 통해서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공간 데이터로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고 현장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 조작만으로도 정확한 측량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엔젤 스윙은 실제로 서울 관악구 삼성동, 강남구 구룡마을 등의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드론으로 생성한 공간 데이터는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의 자료로서 또 낙후 지역의 환경 개선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보상금 산정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상업용 및 스마트 도시 분야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세운 회사 사이드워크랩스입니다. 사이드워크랩스는 북미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던 토론토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사이드워크랩스가 최근에 내놓은 도시개발 디자인 툴이 있습니다. 바로 델브입니다. 델브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산과 위치, 규모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디자인을 제안하고 또 개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델브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보행 환경, 편의시설, 야외 공간, 채광 등과 같이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총체적인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이 아닌 주거 단위별로 받게 되는 일조량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자재를 선택하고 건물 구조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국내 기업으로는 스페이스워크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도 사이드워크랩스와 같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기술을 통해서 200평 이하 소규모 토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산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토지 관련 정보, 서비스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여러 가지 토지 정보, 관련 법규, 제도 등을 분석해서 이 한정된 토지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축 설계안을 제공하고 또 개발 후에 예상되는 수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토지의 추정 가격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토지를 매수할 때 참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이드워크랩스와 스페이스워크의 사례에서는 도시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시의 개발 방향과 가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재생에 있어서 대상 공간의 가치를 추정하고 감정 금액을 제시하고 또 경제적인 면을 넘어서 삶의 질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도시 공간 개발을 가능하도록 돕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스마트홈과 주거용 프롭테크입니다. 외국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는 런던을 기반으로 한 스카이룸이라는 프롭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스카이룸은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런던 도시 내 건물의 유휴 옥상 공간을 찾아냅니다. 스카이룸은 이를 이용해서 조립식 주택을 짓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합니다. 스카이룸에 따르면은 기존 건물 옥상을 활용하면 런던에 최대 63만 채의 신규 주거 공간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의 경우 집값의 70%가 대지 비용으로 도시에서 필요한 필수 노동자, 예를 들면 공무원, 경찰, 간호사, 청소부와 같은 이들은 자신들의 급여의 60%를 주거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카이룸의 옥상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도시의 필수 노동자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어 보다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카이룸이 옥상 공간 등 유휴 공간에 대한 지리 공간 정보를 제공한 반면에 국내에는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유명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직방입니다. 직방은 주거용 프롭테크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입니다. 직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 한정적인 부동산 정보에만 의존해야 됐던 오프라인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예상과 조건에 맞는 방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있어 정부의 비대칭을 완화시켰고 또 이 온라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3D 이미징, VR 등의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홈투어, 단지투어, 일조량 검색, 분양시 온라인 모델하우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아파트 분양 정보 서비스, 주변의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란 다른 회사들과 사무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구매 또는 임차한 뒤에 여러 개로 쪼개 여러 입주사들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대규모 임차인을 5년에서 10년 장기로 입주시켜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재임차인은 사무공간을 꼭 필요한 만큼 단기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위워크에서는 개인 프리랜서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과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직 사업 규모나 매출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 확장을 이사하거나 또 인테리어 등 불필요한 부분에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런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홈즈컴퍼니가 있습니다. 홈즈컴퍼니는 1인 가구 중심의 기업형 공유주택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리빙하우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코리빙하우스라는 공유주택은 독립된 방은 보장하되 거실, 부엌 등의 공유 공간을 같이 쓰는 것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설계된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도시민 용산, 강남, 송파에 약 700개의 홈즈 스튜디오를 운영 중에 있고 입주율도 97.6%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또 홈즈컴퍼니는 공유주택을 넘어 홈즈타운이라는 코빌리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홈즈타운이란 또 지역의 불균형 발전 문제 해법으로 전원형 임대주택 마을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8가지 프로테크 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8개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프로테크 기업들의 국내 도시재생 분야 활용 방안을 다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테크 기업들은 도시공간에서 빅데이터 수집의 역할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 정보는 1년마다 집계되는 지가 변동률, 주택수, 도시 주요 시설 정보들과 같이 일정한 시점마다 특정 항목으로 생산되는 통계 자료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오늘날의 도시공간 관리에 있어서는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도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공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곳곳에 다양한 빅데이터 수집을 가능토록 합니다. 직방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아낸 플랫폼으로서 정주 공간의 유동인구, 부동산 분포, 부동산 가격 및 보유 조건, 일조량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룸의 사례에서는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시 내 건물 옥상이라는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공간 빅데이터들은 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나아가 스마트 주차장, 주거환경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도시 곳곳에 도시의 본연의 기능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롭테크 기업들이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또 도시 내의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공간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상 토지들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가치를 산출하고 또 그에 맞게 공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토지의 지형 조건, 관계 법규부터 시작해서 분양가, 임대료, 유동인구 등 복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이 올리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의 위워크, 공유주택과 코빌리지의 홈즈컴퍼니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도 주거와 업무 공간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의사결정이라 함은 주거나 업무 공간을 선택하기 위한 입지에 대한 고민,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들, 공간 내 비품 구입, 공간 구성 등의 일들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원 절약의 측면에서 프롭테크 혁신 기술들은 도시재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기업들은 미래 도시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의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콘테크 기업인 엔젤스윙과 홀로빌더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드론과 AR, VR,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을 통해서 대상 지역의 가상화와 여러 공간 데이터를 통해 구현된 디지털 트윈 기술로 대상 지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워크 랩스가 제공하는 도시개발 디자인 툴 델브도 데이터 기반의 도시 계획을 목표로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교통, 환경, 경제, 복지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 디자인안을 도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여러 프롭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에서 프롭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탐구에 대한 학술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담자 김지영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프롭테크 관련 기업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셔서 잘 들었고, 발제를 먼저 진행을 하고 2편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실 분들이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대학교 백송희 학생 자료 공유해 주시고 발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부동산 정책 뉴스 노출 빈도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백송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 화면에 이제는 이 뉴스 기사가 이제 아이콘을 있고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이제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서론, 이론적 고찰, 분석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시작할 때 배경이 잦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규제 위주의 정책이 한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잦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온라인 뉴스 또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혼란 또는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그런 뉴스 또한 증가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나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크게 FOMO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MO 증후군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인데요. 즉 이제 한국어로 좀 순화를 한다면 나고 우려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본인만 뒤처지고 있다, 미싱아웃 되고 있다라는 이제는 그런 것에서 나온 이제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포모 증후군이 증가할 때 서양 연구에서는 이제 비이성적인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오픈런 같은 현상도 이런 포모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잦은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이 주로 규제 위주의 정책,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온라인 뉴스가 증가하면서 이제 혼란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거 안정이라는 그 부동산 자산 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을 저해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본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두 가지 분류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정책이 아파트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뉴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규제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는 주로 이제는 투기과열 지구 같은 특정 규제 정책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이 되어져 왔고, 그리고 온라인 뉴스와 관련돼서는 이 온라인 뉴스가 가지고 있는 어조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뉴스의 어조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어조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의 빈도 또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된 뉴스의 빈도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서행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규제 정책의 빈도나 이와 관련된 뉴스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포모 증후군이나 나고 우려 증후군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에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자신이 뒤처지는 것에 있어서 약간 소외감을 얻는 심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 뒤처진다라는 불안감에서 흔히 이제 오픈런과 같이 비이성적인 이제는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의 서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규제 정책이 아파트 또는 주택 매매 가격에 미친 영향에서는 공통적으로 금리나 또는 물적 자본을 나타내는 지수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통제 변수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물적 자본을 나타내는 변수로 코스피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로는 단순히 그냥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심리가 주거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여서 주거 안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 기사 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석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그냥 부동산 관련 정책 뉴스 기사 수를 통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를 분류할 것인지 여기에 있어서 저는 유형을 분류하는 쪽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부동산 정책을 유형을 크게 공급, 수요, 규제 정책 이렇게도 분류를 하였는데요. 제가 그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의 약간 통일성을 위해서 이전 정부만을 일단은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정부의 가장 큰 이제 부동산 기조가 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조세를 완화해준다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적었기 때문에 저 본 연구에서는 이제는 공공공급이나 민간공급, 그리고 수요정책은 약간 배제를 하고 규제 정책에 있어서 가격 및 거래 제한, 금융규제, 조세규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유형을 재분류해서 이제 뉴스기사 수를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한 5가지 이제는 유형에 해당하는 대책들을 수를 세웠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6.19 대책을 다루고 있는 뉴스기사 수를 이제는 카운트를 해가지고 독립변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분석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통일성을 위해서 이전 정부 기간만을 일단 사용을 하여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간인 2017년도 6월부터 2021년도 2월까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이제 주요 부동산 시장인 서울로 일단 한정을 하였고요. 분석 방법으로는 여기서는 좀 그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회귀 분석을 일단은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스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 기사 수를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한 다음 종속 변수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기초 통계를 넘어가서 그래프로 분석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해당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코스피에 약간 후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금융규제 관련 부동산 정책 뉴스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과 약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 관련 부동산 정책 뉴스도 이와 비슷하게 약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공공공급이나 민간공급도 그와 유사하게 조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약간 그 가격 및 거래 규제 관련 부동산 정책 뉴스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패턴이라기는 조금 다른 유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본 연구에서는 크게 5가지 모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 변수와 종속 변수는 동일하지만 독립 변수를 금융규제 관련 뉴스 기사 수, 조세 관련, 공공공급, 민간공급, 가격 및 거래 규제 관련 이렇게 독립 변수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제는 이 뉴스 기사 수가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회계 분석 결과, 금융규제, 조세, 그리고 공공공급, 그리고 민간공급과 관련된 뉴스 기사 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유의한 양의 정해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및 거래 규제 관련 뉴스 기사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 금융규제와 관련된 뉴스 기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또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가 앞서 세운 약간 가설과 동일하게 이제는 금융규제 등과 같은 좀 사람들에게 혼란과, 그리고 이제 금융규제와 관련된 뉴스 정책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포모 같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자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변동률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분석 결과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이라는 필수재는 일반재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소비력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이러한 가격이나 또는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조금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의 빈도가 증가하고 뉴스와 이런 정책과 관련된 뉴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3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이제는 포모 증후군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러한 포모 증후군은 비이성적인 소비를 증가시키고
이제는 가격의 변동률을 증가시킨다라고 저는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책점 합의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는 이제 향후에 이제 정책 수립 시에 정책을 발표하는 그 빈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뉴스 기사 수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는 정책적 합의점을 가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성희 학생,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의 수가 어떻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재미있는 연구를 해서 또 우리에게 즐거운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두 연구가 둘 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이제 학생들이라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학위 논문으로 꼭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구자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이 두 분이 학생들이 좋은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좋은 어떤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회 우리 학술대회 팜플렛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선 고진수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먼저 충분히 좀 전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박종훈 교수님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고준수입니다. 네, 학술대회 이 토론 항상 재밌고 여러 가지 즐거운 기억과 그리고 또 앞으로 저도 고민해봐야 할 거리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학술대회 예전에 이제 박사과정이나 석사 때 했었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 멘트가 저는 사실은 제 3자죠. 선생님들이 쓰는 연구와 그리고 지도 교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못 본 상태에서 이제 논문을 받고 이제 어떤 고민들이 녹아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연구자라면 어떤 걸 고민해 볼까, 아니면 제가 다른 학술지의 편집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달라고 할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설명해 주신 김정 선생님 논문 잘 봤고요. 우선은 아직 분석의 절차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은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테크라고 하는 요즘에 핫한 내용과 또 한편으로는 또 핫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제 논문에 녹아 있는데, 사실은 되게 좋긴 하지만 좀 이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로테크라고 하면 부동산과 기술의 어떤 연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것 말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특히 우리나라 도시재생에서 나타나는 공동체라든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보면 사실은 두 개가 어울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개발에서는 좀 활용되고 있는데 재생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제일 궁금한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시재생에서 프로테크를 가져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한편으로는 프로테크에서는 이제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도시재생 쪽에는 많이 아직 없는데 왜 프로테크에서 도시재생을 가져와야 하는가, 이런 두 가지의 질문들이 같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널리 읽히고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성화에 들어와 있는 콘테크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주거용 스마트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직 도시재생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들,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양쪽에서의 어떤 필요성들이 만났을 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결론 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도시재생의 활용성 관련해서 빅데이터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다음 도시계획의 결정 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일반론적인 내용 같아요. 부동산 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내용은 도시 건축 부동산 어디에서도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프로테크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 재생은 아무래도 관 위주의 공공 위주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프로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데서 그런 제약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재생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과 이런 것들이 활용될 텐데 공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의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 바라보는 프로테크에 대한 어떤 시각, 한계, 그다음에 활용 가능성 등도 좀 같이 언급이 되면 같이 도시재생, 공공, 프로테크,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민관 합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버넌스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해 본다고 하면 더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논문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관련된 논문도 제가 또 심사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좀 논문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분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이 논문의 허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장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뉴스 빈도가 매매가격 변동률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있고 뉴스를 이제 주제별로 구분해서 봤다는 점이 재밌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마트에서 콩나물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생에 몇 번 거래 안 하는 저도 두 번밖에 거래 못 해본 자주 거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제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온 시점과 내가 어제 뉴스 나왔으니까 내일 가서 사야겠다 이럴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차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뉴스가 예를 들면 8월 20일에 나왔는데 거래는 9월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시차뿐만 아니고 그 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들을 좀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워낙 이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아카데믹과 저널 사이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정책이 잦은 게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걸 잦은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사실 이게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단순히 많다고 해서 단순히 떨어질까? 아니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가격의 변동이 오히려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방향이 결정됐는데 변동이 없다고 하면 사실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그 가설의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온라인 뉴스의 증가가 이제 혼잡을 일으키고 소비 욕구를 증가시킨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왜 혼란한데 소비를 해야 하지? 약간 이 논의들은 사실은 조금 비슷할 수 있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표 제목들이 제가 받은 논문에는 다 표 1번이어서 페이지 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 정부의 주요 규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뺐다. 이게 약간 뭐랄까 이 전 정부의 주요 규조를 약간 규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억압한 걸로 규정이 되는 부분 같아서 너무 이게 좀 저널의 느낌이 좀 나서 그런 가치 판단에 대한 거는 조금 미루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세자금이나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정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함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일편 계속 규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셨던 거에는 그 5가지 구분을 이제 일자별로 이제 구분하셨는데 가격 및 거래 규제에 대한 표는 따로 없어서 아마 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분에서 한 부분에 마지막에 있는 가격 및 거래 규제가 이후 표에 없고요. 그 다음에 표 7페이지 표를 보게 되면 2020년 5월 20일이랑 7월 10일에 나와 있는 거는 규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규제 완화예요. 2020년 5월 20일하고 7월 10일에 내용 정리하신 거 보게 되면 위에 제목은 규제인데 실상 내용은 뭐 전월세 지원 뭐 이런 부분이라 규제 완화라서 제목과 이게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통 이제 이 뉴스 검색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인즈를 이용해서 많이들 하는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현 시점에서 2017년 뉴스를 보게 되면 그 뉴스가 그대로 살아있는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트래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뉴스를 못 본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현 시점에서 과거를 뉴스를 찾게 되면 그 뉴스가 그대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옛날 거부터 없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 자료 구직에 있어서 언제 구했는지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뉴스를 활용해서 연결된 온라인 뉴스를 보면 데이터에 손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 뉴스 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애매한 표현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서 운영하는 저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온라인 뉴스라고 하는 그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기자협회나 이런 거에 가입된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뉴스만을 뭐 정지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데이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온라인 기사의 특징은 클릭수 유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꿔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이 같은 내용을 신문사가 받아쓰기 시작하는데 한 내용을 10개의 매체가 쓴 거하고 그거를 뭐 2개의 매체가 5개씩 제목을 뽑아가지고 쓴 거랑 이건 똑같이 10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과연 이게 같은 가중치일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까 시차와도 관련된 부분들 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빈도가 생겨서 매매가격 변동률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변동하니까 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뉴스들을 막 쓰는 거죠. 이 관계의 시차와 어떤 게 선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을 보려고 하면 사실은 그 내용, 기존 산업용 연구들 좀 찾아보셔야겠지만, 공급 물량 관련된 데이터가 통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가격에 대한 공급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유사하기 때문에 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상에서 다중공모성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사전에 빼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제 빼는 방식을 택하는 걸 좀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보면서 마지막 분석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규제라고 하는 게 되게 아까 전에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한 대 넣어서 한번 보면 과연 어떤 게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그 정책이다 보니까 큰 영향이 없을 텐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서울과 관련 없는 제목도 있거든요. 서울 관련 없는데, 그러면 서울과 관련 없는 데가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다른 거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 실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연구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수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경험담도 재밌게 들려주셔서 쏙쏙 학생들 귀에 들어가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코멘트에 대해서 그 얘기는 지금 박종현 교수님 코멘트를 그 토론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현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어, 저도 이 부분의 발표 잘 들었고, 고진수 교수님께서 대부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걸 더 뭐를 말씀드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갑자기 막 생기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되게 저도 막, 이런 부분을 좀 더 적용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이런 연구도 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구나라는 것도 있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 김지영 발표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프로테크나 이런 것들과 도시재생을 융합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되게 이 구체화하지 못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래 포캐스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어떠한 기술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좀 유의미한 이런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쉬운 점은 이게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가고 계시고 있는 이런 중간 단계의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주제들이 더 범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고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재생이라는 측면은 아무래도 공공주도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민간 기업과 이거를 어떻게 녹여서 할지에 대한 어떠한 구조화나 체계화 같은 것들이 이 추후에 이 연구에 담긴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좀 특히 실용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런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민간 기업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정보공사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작업을 이미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이러한 공공기관과 또는 도시재생과의 어떤 공공정책관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 추후의 논문에 조금 더 담으시면은 아마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백송이 발표자님께서 해주신 것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이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긴 한데 다 이미 윤수 교수님께서 제가 느낀 부분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몇 가지 그냥 코멘트를 드리자 그러면은 공급이랑 수요랑 규제로 이렇게 처음에 분류를 하셔서 이렇게 체계화를 하셨는데, 공급과 수요와 그리고 이제 규제라는 측면은 조금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수준이.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서 규제에 따라서 공급이 변하고 수요가 변하는 것이지, 그거를 세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일단은 분류를 하신다는 거는 조금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체계화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런 호모증후군이나 이런 것처럼 사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있어서 가장 가격의 이러한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가격 상승,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비이성적인 비헤이비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원래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 분석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긴 하는데, 이 데이터 구조를 본다 그러면 사실 회계 분석으로 돌리는 거는 조금은 말씀을 이미 논문에서는 하셨지만 조금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오토코렐레이션이나 분명히 이런 계열 상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셨다는 걸 통해서 결론을 유추해 가시는 과정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하실 때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이, 그런 과정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상관성이 있고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알스퀘어나 이런 것들이 0.2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사실은 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궁금한 것이, 이제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회계 분석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분석에서와는 좀 무관하게 어 공급과 이제 상관성이 양의 관계가 정의 관계가 나왔다고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보면은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명확하게 네이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라는 것이 공급에 있어서 축소를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에서 축소를 하는 형태의 기사인지, 아니면 공급을 증가하는 형태의 기사인지, 예를 들어서 신도시 3기를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면은 긍정적인 뉴스이진 반면에, 여기 있듯이 다른 어떠한 건설사 규제나 이런 것들 통한다 그러면 공급 감소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 분석도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 가시면서 논문을 좀 작성을 해 보시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이 토론이 뒤에 잡히면 참 애매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이 첫 번째 발표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자에 대한 코멘트들을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두 번째 발표하신 백송이 학생이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좀 더 많으셔서, 저는 그러면 좌장이긴 하지만 이 회의를 지금 뭐랄까요, 오거나이즈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발표를 하신 분의 원고를 읽고 들었던 제 생각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프롭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하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김지현 학생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논문을 쓰시는 과정 속에 요거를 그냥 짧게 드러내서 이제 오늘 그냥 재미있게 요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해 주시는 관점에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뭔가
이 학술 논문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면 이제 사실 좋은 거니까 이런 짧은 사례 분석 같은 것들도 이제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실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지영 학생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텐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이 원고를 좀 더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재미있는 사례고 또 이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게 그냥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구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프로테크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뭔가 학술 논문으로서 분석적인 측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조금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소개 측면이 아니라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분석의 틀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기업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요 논문 역시 좀 재미있는 학술 논문으로, 또 하나의 학술 논문으로 디벨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좀 예를 든다면, 이제 도시 재생에서 이 프롭테크 기술을 이제 활용한 기업들을 이제 주제로 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 재생 단계별로 다양한 프롭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별 관점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업들의 특성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서 분석적으로 좀 재미있는 어떤 함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또 재미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분 그 토론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발표를 한 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좀 좀 교수님들의 이해가 조금 달라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김지영 학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학술 발표를 처음 참석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 참여를 해도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참여한 게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을 살짝 그냥 구상만 교수님이랑 하고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분야여서 제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거를 좀 발전을 시키려는 방향은 도시재생 예산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점점 깎이고 있기도 하고, 좀 그런 신규 투자지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프롭테크 기술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걸 한번 연계를 시켜보고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단 프롭테크 기업 중에 좀 아까 나열했던 것 중 예를 들어 스페이스워크라고 도시개발 소규모 평수에 대해서 그런 건축 설계 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의 사례를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심층적인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이런 기업이나 수익적 측면을 참고하는 민간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은 도시재생 분야가 좀 자생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써놓은 걸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배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문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본인만의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어떻게 나열하느냐, 어떤 본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사실은 소위 얘기하는 논문의 차별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데이터를 찾거나 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프로테크가 가장 크게 조직으로 활동하는 곳이 한국 프로테크 프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국내 스타트업 프로테크 스타트업 이제 오버뷰라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거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국주택학회에는 프로테크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거기 안에 보게 되면 프로빅스라고 프로테크 관련된 어떤 잡지를 매월은 아니고 분기에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제 말씀은 원고에 2-3에 이제 도시재생에서의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논문이 이제 조성현, 임혜연 논문이 있는데, 둘 다 네. 스페이스 대표랑 이사예요. 그래서 그 사례 하나가 너무 스페이스 얘기가 재생이랑 그것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풍부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고민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콜테크가 사실은 소위 그 빛 좋은 개발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이슈화 되긴 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업체들도 사실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화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되게 목마름이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은 수익이 나는 사업들은 사실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으로서 본인의 업역을 넓히고 알려서 뭔가 부산 쪽으로 넘어오고 싶은 수요는 있겠지만, 우리 도시재생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되겠다고 하기는 사실은 이 투자나 이런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사실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깐만요. 그 지영 학생 얘기 잘 들었고, 또 거기에 고진수 교수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논문 쓰시고 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롭테크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공익을 추구하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사업성, 그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해주셔서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그 백성희 학생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연구를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한계라든지 분석에 있어서도 이게 시계열적인 분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데이터를 이제는 그 크롤링하고 가공한 과정에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그 네이버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뉴스가 삭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제가 구독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이미 확인이 되지 않죠. 제가 구독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런 맹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찾다가 지금 새롭게 찾은 그 사이트였는데, 다음에 부동산 쪽에 가면 정책별로 그 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따로 모아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향후 연구 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다음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 그런 뉴스들, 그러니까 주요 이제 신문 기사 뉴스들만 일단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 같이 이제는 조금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부동산 정책을 그냥 그 제목에 넣고 내용은 완전 딴 뉴스인 그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 부동산 이제 뉴스 기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이제는 이 유형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그 뉴스 기사 내용을 이제 기준으로 주제 분류라고 해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돌려보고 뭐 이것도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조금 아직은 유형화에 있어서 어떻게 유형화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하는 단계에 있어서 되게 좋은 코멘트 주셔서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좀 제 연구를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좋은 논문 앞으로 많이 쓰시면 좋겠고, 요새 뭐 챗 GPT가 유행이어서 챗 GPT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유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정교한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 AI가 해주는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발표가 좀 빨리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더 하시고 혹시 좀 아까 뭐 박종훈 교수님 아까 혹시 더 까먹었다 중간에 메모는 해놨는데 얘기를 못했다 혹시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한 것 같고요. 예. 그냥 앞으로 좀 저도 많이 이런 것들 하실 때 뭐 제가 이게 막 경험이 많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학생분들이나 여기 발표자님들께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조금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한번 나오면은 우리 교수님들과 더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발표자님들도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오시면은 그래야지 아마 학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코멘트하는데 정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단계까지 한번 갔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다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학회에서 만나서 그때 이런 좋은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학회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이렇게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